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몇몇 개 기사만 볼만한 거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겉도는 기사들? 요즘에는 그래서 임팩트 있는 기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는 불안 심리가 자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내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지고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그게 장기화되면 사람이 결국에 멘탈 붕괴돼서 이 코인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는 소수이지만 그들이 결국 최종에는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코인데스크에서 요즘에 FTX 파산으로 인해서 솔라나가 상당히 이름에 이제 네임드에 상당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기사 회생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인데 최고 암호화폐 지갑은 이더리움, 폴리곤 다음으로 보인다. 솔라나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지갑 팬텀은 확장 계획을 위해 이더리움과 폴리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FTX 파산이든 아니면 위믹스가 업비트에서 상폐가 됐든 위믹스의 CEO도 아니면 FTX의 전 CEO 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큰 피해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FTX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다시 기사 회생한다. 위믹스는 상장된다. 이러면 중간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중간에서 통수 맞는 거죠.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이걸 보면서 아마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왜 그럴까? 그냥 이 말 그대로를 믿어야 될까? 아니면 이면에 뭔가가 있을까? 그래서 어쨌건 사실적인 거는 비케, 이클, 리플, 스텔라 루멘,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지원을 종료한다. 이유가 낮은 사용량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XRP가 사용량이 그렇게 낮을까요? 비케, 이클, 스텔라 루멘은 사용량이 낮다라고 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비케도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스마트 BCH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해배 수합이라고 해서 이들도 생태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리플은 아시겠지만 ODA를 통해서 리플랩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 인프라망을 확장하고 있고 스텔라 루멘은 마찬가지로 국경 간 송금에서 XRP를 도와주는 역할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코인베이스 급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 저는 이제 긍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오후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체인링크 12월 체인링크 스테이킹 출시를 앞두고 25% 랠리를 예상한다. 이건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코스모스가 예전에 스테이킹하면서 이자를 사람들이 이제 지급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시세 자체가 좀 안정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도 향후에 25% 이건 모르겠고 이건 기사에 나온 거고 그냥 장기 프레임으로 봐서는 체인링크도 아마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에 보면 스테이킹 해주는 게 이더리움이 있고 코스모스가 있잖아요. 체인링크도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투데이에 리플 소송 해결은 암호화폐 대서사시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증권이냐 아니냐 상품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리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더리움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ETF를 위해서 명확한 규제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모를 사람은 없고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이 얘기가 예전에 나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3년 상반기에 끝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12월 1일이 소송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30일 날 오늘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짜잘짜잘한 뉴스에 부안해동하고 와 좋다 끝났다 이러면
더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특히나 XRP는. 짜잘짜라는 뉴스를 제가 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자꾸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수년간 해왔는데 그런 뉴스를 뭐 이렇게 해서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여론몰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윌 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그 루나 클래식의 개발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USTC라고 이제 스테이블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루나 클래식과 패그를 시키는데 패그 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루나가 있던 생태계를 다시 회생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활성화자들이 놀라게 하고 모든 불신자들 놀라게 하는 진전 추진력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게 동력이 돼서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가 유투데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바이낸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BUSD 마켓에 생존해 있다는 거. FTT도 마찬가지라는 거. 참 희한해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BUSD는 바이낸스에서 밀어주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거기에 이런 코인들이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는 코인들이 거기에는 남아있다. 근데 다른 바이낸스보다 못한 거래소는 다 상폐를 시킨다. 과연 그러면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창펑자오만 알고 있겠죠. 자, 그리고 우 블록체인에서 FTX에서 해킹된 비트코인이 있는데, 자, 300밀리언 만큼의 그게 있는데, 그 자산이 OKX로 넘어갔는데, OKX에서 255 BTC를 잠궈버렸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해킹은 과연 누가 했을까? 그리고 이 자산이 해킹에서 잠겼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만약에 이 자산들이 FTX로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 한번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자금을 해킹됐다. 어쨌건 그거는 사실인 거고 해킹된 거리 동결됐다. 그건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 쌓이다 보면 긍정적으로 향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도에 관해서 CBDC 발행한다. 그리고 소매와 도매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그래서 쭉 계속 확장하고 있는 도시도 4개 도시에서 4개 주요 메이저 은행에서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파일럿은 9개 도시로 확장하고 다른 4개 기관이 더 참여를 할 거다. 인도 중앙은행이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과연 이게 코인 시장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인도 정부는 우려할 정도로 과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중앙정부가 돌대가리가 아닌 한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죽일까요? 그리고 CBDC를 만드는 이유. 자, 현금이 사라진다면 대중이 상거래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쓰여지는 활동에서 현금이 사라지면 누가 이득일까요? 이게 대중한테 이득일까요? 아니면 중앙정부한테 이득일까요?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어쨌건 그런 거고 큰 틀의 프레임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현재 경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독일 얘기인데 독일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5.7%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점점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이 웨이지가 그러니까 사람들 받는 급여가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과연 단기에 끝날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독일만의 문제일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기로 가고 세계에 이거는 미국에도 국한된 얘기고 일본, 중국, 한국, 유로존에 있는 프랑스나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한테 다 맞닥뜨려 있는 미래입니다. 장기에다가 전 세계로.
제가 코인 투자에 관한 큰 프레임의 역설을 단기로 보지 말고 생존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지금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금리 미국에서 뭐 금리 내리면 금리 인상하다가 금리 내리면 뭐 경기 엄청나게 뭐 좋아지고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막 이러잖아요. 과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거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코인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아마 그 여파가 몰아칠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추론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예전서부터 추론해서 말을 뭐 많이 해왔지만 저는 긴 프레임에선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유로존 CPI가 10.7%까지 올라갔는데 이 얘기를 보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로 FED도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 유로존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여기다 대고 우리 금리 인하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입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 인상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장기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물 경제 특히나 이제 3차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현물 경제는 거의 엄청나게 계속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G7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지금 딸리잖아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수급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거대로 IMF는 이미 이 설계 작업을 미리 마쳤었다. 여기서 뭐 5년에 한 번씩 이 통화 비율을 바꾸는데 바꿨어요. 작년인가? 30.93에서 29.31.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는 영국과 유로존이 먼저 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지켜봐야 할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주호증권이 FED 양적 긴축 정책이 완전히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와중에 양적 긴축을 안 하면 그럼 어떡할까요? 미주호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준은 지금 입장 자체가 금리를 과격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계속 올리면 아시잖아요. 경기 지금 침체되고 있는 거. 그럼 여기서 금리를 다시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금방 사그러들까요? 금리를 만약에 미주호증권에서 얘기한 듯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연준의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금리를 크게 내릴 수도 없고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게 사실 코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의 명목화폐의 미래가 없다. 왜냐면 틈이 없잖아요. 틈이. 여기서 양적 긴축을 강하게 하면 경제가 붕괴돼서 그러면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버블이 훨씬 많이 쌓이는데 그 부채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어차피 정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오늘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살짝 내릴 것 같이 하다 또 오르고 이거를 계속하면 사람이 정신 분열밖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냥 긴 프레임에서 이게 명목화폐 시스템이 위기에 거의 왔구나. 거의 100년간의 달러의 어떤 그런 거는 위험은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겠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뭐 글로벌리스트 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아주 오래전부터 뭐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어냈다라고 사람들은 역설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연준 고위 인사 2024년에나 금리 내리기 시작할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24년에 금리를 내리면 과연 경기가 다시 우리 대중들이 원하듯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집값도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지금 뭐 0.5% 그리고 0.25 곱하기 3번 할 가능성 아니면 2번 할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에 내년 어느 시점까지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서서히 내리다가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상승장일 확률이 높아요. 금리를 만약에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때서부터 오히려 더 파란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은 이제 물론 저는 해증이 분명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위메이드, 닥사, 위믹스 갈등 정점 결국 법정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법정으로 갔다는 의미는 만약에 일방적으로 위믹스가 불법을 저질렀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이러면 이게 법정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 갔다라고 이제 전 해석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법정 공방에서 위믹스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상장 폐지된 게 그게 무마되고 다시 기사 회생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 거래소와 위믹스 간의 공방전에서 하여튼 그리고 신냉전 체제 본격 돌입한 미중 이것도 이제 제가 댓글을 보면 미국이 이기네 중국이 이기네 여기서도 이제 흑백 논리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지갑에 돈 늘어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일권체제로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자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중국이 되면 더 안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극체제이기 때문에 일권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이기 때문에 더 혼란한 상황이 더 장기화된다는 거죠. 더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구촌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블록 경제화 되면 에너지 자원의 어떤 블록화, 러시아의 에너지가 유로존에 들어갔던 게 파괴되고 미국에 있는 에너지가 유로존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불합리가 발생되는 거죠.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GDP, GNP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불합리한 좀 어거지 상황을 누군가들이 다 설계를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위기 독일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 카타르에서 15년간 200만 톤씩 LNG 공급받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독일이 그죠? 완성차 업체인데 철강에 되게 강하고 그리고 독일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거 공법이나 설계 건축 공법에서 친환경하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데가 일본하고 독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근데 러시아로부터 관으로 헐값에 예를 들어 가스관으로 헐값에 공급받던 걸 카타르로부터 LNG가 이렇게 배에 실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건너서 독일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트가 몇 배가 올라가요. 코스트가 곱하기 4배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15년간 계약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단기간에 종식되진 않겠구나. 물론 중간에 봉합이라는 얘기는 나오겠지만 종식은 안 되겠구나. 이게 유로존의 침몰을 야기하겠구나. GDP, GNP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 보면 1월 중순부터 미국 등에서 온 LNG선이 정박해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요 얘기 있죠. 이 엄청 먼 거리를 그러면은 그때 또 기름을 쓰겠죠. 이 코스트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코스트. 유로존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IMF에서 얘기했던 게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머징의 부흥과 G7의 몰락에 관해서 IMF가 얘기한 건지
뭐 세계은행하고 IMF, 뭐 BIS, 뭐 세계경제포럼 다 그들이 뭐 설계를 했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저는 하나하나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를 보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거에 관해 저는 이제 설명드릴 뿐이죠. 예. 하여튼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우리 대중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저성장 기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인 투자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를 아마 블레임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코인 투자한 게 잘한 거구나. 그때 2022년도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이죠. 코인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었고 숫자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